자, 우리 8번 테마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등록 기준. 자, 여기도 우리 별을 2개만 좀 잡아주시고요. 예, 뭐 출제 확률은 100%입니다. 자, 왼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갖춰야 될 기준 2개. 여기서는 뭐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요. 예, 오른쪽에 법인인 개공이 갖춰야 될 기준 6개. 여기 이제 해마다 나오는 파트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왼쪽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한데, 일단 무슨 건축물은 안 되냐면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영구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볼 거기 때문에 중개업하고는 맞지 않죠. 법인 한번 들어와서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세요. 이 제목에 보면 특수법인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특수법인 제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는 그런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이 불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지역 농업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필요가 없다. 왜 필요 없어요? 등록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지역 농업 협동조합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어요. 자, 1번에 일단 자본금은 얼마 이상 돼야 되냐면 5천 이상 되어야 하고요. 이 자본금 5천만 원과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업무보증금 2억 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본금 5천만 원은 뭐 하기 전에 필요한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근데 업무보증금 2억 원은 뭐 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뭐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뭐이거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다만 무슨 조합은 또 여기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빠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이라서 안 돼요. 영리, 비영리 나눌 때 비영리. 우리 중개업은 영리, 비영리 뭐에 들어가요? 영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14조 업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뭐 분양 대행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상담 같은 거, 그다음에 용역의 알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면 대표자는 반드시 뭐일 것?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표자 이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대표자를 포함 제외해서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이 3분의 1 이상에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일단은 함정을 건다면 전원 다 공인중개사일 것 틀린 말이에요. 몇 분의 몇만이요?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실무교육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원 또는 임원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전원 다. 만약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책임자들도 전원 다 우리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업무 개시 전이 당연히 아니죠. 이게 등록 기준이니까. 등록 신청 전, 그죠? 등록 신청 1 기준 직전 1년, 1년 이전에 받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등록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전에 받았어야 돼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3개월 지났대. 13개월. 뭐 받은지, 실무교육 받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몇 번 받는 경우도 생기죠.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할 것. 우리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합니다. 자, 등록 거부 사유를 한번 가볼 건데, 이 등록은 원래 기속적 처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거부 사유가 있어요. 이건 해주면 안 된다. 첫째,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다. 여기 아닌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요. 누가 등록을 하면 거부한 사례가 있었었죠?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사례 기억나시죠?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중개업 등록을 신청했더니 서초구에서 이거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결격에 해당되면 역시 거부해야 되는데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관계 기간에 뭐 하죠? 조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원 조회를 해본다는 거죠. 정과 같은 거 다 조회해보고 뭐 이런 거 정과, 특히 이제 금고 이상 형의 뭐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거부하죠. 그 다음에 기준에 부적합하다. 기준에 부적합하다라는 거는 우리 자본금 얼마 미만, 5천만 원 미만 이러면 거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법령상의 제한이다 이 말은 뭐 예를 들자면 조세 같은 거 체납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금 안 내면 등록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세금 안 내면 왜 등록 안 해줘요? 이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또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등록은 해주지 않는다. 자, 밑에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밑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건물에도 우리 채색을 하나만 잡을게요.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재될 건물. 그럼 기재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응? 기재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어떻게 알을까요? 뭔가 신호를 보여주겠죠. 뭐 이게 예를 들자면 사용 승인은 됐다. 그죠? 사용 승인은 이미 되었다. 이러면 건축물 대장에 확실히 기재되거든요. 이러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건물 먼저 올라가요? 아니면 사용 승인이 먼저 돼요? 건물이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사용 승인. 그 다음에는 대장의 기재.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기. 뭐 이런 순서로 되는 거니까 사용 승인이 되면 확실히 대장에 올라갑니다. 자, 9번 테마에다가도 별을 2개 잡을게요. 여기서는 잘하면 2문제도 나옵니다. 등록에 관한 절차. 우리 등록은 어디 가서 신청을 하죠? 시군구인데 앞에 수시구 한 번만 적어볼게요. 뭐 하려는 시군구? 사무소를 두려는 뭐 혹은 두고자 하는 뭐 이런 표현들. 두려는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며칠 안에 등록을 하고 이걸 본인에게 통지한다. 7일, 요 7일이 좀 중요하죠. 7일에다 우리 채색도 하시고 별표도 하나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의 통지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뭐를 우리가 설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보증. 이 보증 설정에다가도 채색 잡고 별 하나만 잡을 건데 순서를 따지면 선등록 후 보증합니다. 뭐를 먼저 하고요? 등록을 먼저 하고 보증을 나중에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보증을 설정을 하면 이어서 뭘 줄 거예요? 등록증을 교부할 거고 이거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게시하고 업무를 게시하는 뭐 이런 순서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개공의 인장 등록 가능 기간 이 화살표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이거를 문장으로 한 번만 좀 저한테 답변하시겠습니다. 개공의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업무 개시 전 사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장 등록 가능 기간이죠. 그리고 개공은 언제부터 개공이 된다 그랬어요? 등록의 통지를 받기만 하면 이때부터 개공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때부터 개공은 맞지만 보증 없이 업무하면 상대적 취소가 온다 이거죠. 이렇게 맞닿으면 다시 한번 등록의 통지는 받았어요. 근데 뭐를 안 했어? 보증 없이 그러면 상취. 그 다음에 등록증 안 받고 업무하면 업무 정지. 개심을 걸지 않고 업무하면 백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적법한 중개업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중개업 등록은 대인적 등록인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에 내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주는 거죠.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등록도 소멸이 되는 거죠. 법인으로 말하면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기속적 처분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등록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무슨 사유가 있으면 거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등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부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준다. 그리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OX. 이거 안 하고 업무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으니까 적법 요건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등록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뭐다? 개공이다. 요거 우리 두 번째 문제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요. OX 먼저 해볼게요. 통지 받으면 개공입니다. 예. 여기다 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공입니다. 근데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러면 X예요. 왜? 업무 개시 요건이라는 것도 갖춰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의 중개를 통한 거래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앞에가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 이랬잖아요. 예. 그럼 얘는 처벌하나요?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하나요? 3년 3천. 이건 이제 처벌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 아니고 유효하다. 네, 이건 틀린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그 중개를 통한 거래계약이 뭐 무효이거나 불성립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밑에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즉시 등록의 효력은 실효된다라고 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됐대요. 그러면 즉시 효력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뭐 될 때까지? 취소될 때까지,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그림상에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실무교육 언제 받아요? 업무 개시 전에?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 신청 전에, 이 전에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업무 개시 전에 받는다 이러면 굉장히 웃음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뭐 하기 전에 등록 신청 전에 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테마로 넘어가시죠. 10번 테마 결격 사유인데 여기다 우리 별을 3개 잡으세요. 별 3개 잡으시고 우리 과목에서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의 정의, 결격 사유, 그리고 금지행위 이렇게 3개가 가장 중요한 탑3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자, 결격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요건이나 뭐 이런 기준에서 모자르는 흠이다 이게 하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뭐가 될 수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개공 등의 결격이다. 그럼 아무리 시험 잘 보고 해도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앞에 개공도 안 되지만 뭣도 안 돼요? 등도 안 된대. 등이 뭐예요? 고용인을 얘기하는 거죠. 고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에 해당이 되면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개공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다. 고용인도 안 되는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 결격 사유를 좀 한번 읽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내용인데 언제 결격에서 해소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해소가 되는지. 일단 미성년자는 결격에서 언제 풀려요? 미성년자는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가로에 보니까 의제성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제성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인한 뭐 이런 미성년자가 이제 민법에서는 뭐로 보는 거죠? 성년으로, 이걸 의제성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제성년자도 중개사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인가요? 예, 여전히 미성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한능력자는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개시심판이나 혹은 피한정 후견인 개시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통점으로 묶으면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어려서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분들은 언제 그러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태가 좋아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태가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되어야 하냐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안 좋으면 심판을 받지만 끝날 때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태 좋아졌다고 해서 결격에서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종료 심판. 종료 심판은 어디서 해요?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거죠. 네,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랬는데 파산이라는 거는 나이가 어린가요? 아니요. 일단 성년만 파산을 해줍니다. 상태가 안 좋은가요? 상태 매우 좋죠. 파산 선고자들도. 근데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재정 상태, 경제적 상태.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훨씬 많은 상태. 빚이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뭐 개공을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 계급 공인중개사 등이 되면 본의 아니게 남의 부동산, 남의 돈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그 돈을 말하자면 횡령하거나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연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선고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전문 직업에 하나도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용직 노동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원하지 않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파산자들은 언제 풀려요 그러면? 복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복권이 되거나 이 복권에다가는 가로를 하나만 좀 열어봐 주시고요. 두 개만 적을게요. 파산 선고 받고 몇 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이 됩니다. 10년 경과. 요거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파산은 이제 법원에서 야, 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게 사실은 너의 잘못은 아니야. 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면책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책임은 없어. 이렇게 면책 결정. 이 면책 결정을 받으면 복권하고 똑같아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10년 경과 면책 결정 이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서는 일단 금고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 뭣도 들어가요? 징역. 예, 이 둘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가는 거죠. 교도소로 갔다. 예, 그러면 실형을 받았으면 이제 교도소로 간 건데 요 4번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좀 따로 잡을게요. 이 결격은 4번, 8번 잘 나오고 이따 이제 11번 요거 세 개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실형을 받았다면 어디로 간 거라고요? 교도소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 가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예, 나오는 게 뭐예요? 만기석방. 만기석방. 근데 만기석방이 되고 막바로 개공이 될 수는 없어요. 몇 년 지나야 돼? 3년. 자, 그러면 오늘 5년 선고받았대요. 오늘 징역 5년. 네, 오늘부터 몇 년간 결격? 8년 결격이에요. 왜 8년이에요? 5년 일단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도 3년. 자, 그런데 중간에 뭐 되는 경우가 있냐면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석방. 이 가석방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면 유기수에서는 뭐에다가 3년을 더하면 돼요? 잔영기에다가 3년 더하면 되고 무기수는 언제까지 사는 게 무기수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이게 무기수가 너무 이 잔영기 기간이 길어지면 또 인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수는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복권되는 것으로 보고요. 이게 10년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 형법상 가석방 최대 기간이 10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 일단은 이제 가석방은 끝난 거고
여기서 다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3년. 그러니까 무기수가 가석방되었다. 그러면 몇 년? 13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사면. 네, 특별사면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네, 일반사면.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사면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제인들 몇 명 사면을 했는데 이재용 뭐 삼성 부회장 비롯해서 무슨 사면을 했어요? 특별 아니면 일반? 특별 사면을 했는데 왜 특별 사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냐면 몇 명을 찍어서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 사면 이거를 무슨 사면이라고 그래? 특별 사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벌금 200만 원 선고자부터 모조리 사면.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사면의 종류를 넓게 하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일반 사면. 이걸 대사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별 사면하고 일반 사면하고의 차이가 뭐냐? 특별 사면은 3년을 더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특별 사면을 받아도 3년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사면은? 일반 사면은 어떻게 돼요? 즉시 복권이 되는 겁니다. 즉시 복권. 즉시 복권 된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격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다가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 하나만 드려볼게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 오늘. 예.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일반 사면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 특별 사면 아니면 가석방? 특별 사면. 특별 사면. 예. 그 다음 가석방. 그 다음에는 만기석방. 가장 안 좋은 게 만기석방이에요.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다 만기까지 살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이고요. 특별 사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예,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고 일반 사면은 좀 흔한 일입니다. 일반 사면은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한번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하셨고 그때 할 때마다 막 200만 명씩 사면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 그때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냐면 이제 대통합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사면을 할 때 운전면허 벌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빼줘요. 일반 사면이 되면. 그래서 뭐 우리 그 벌점 40점이면 뭐 되죠? 면허 정지 먹잖아요. 예. 근데 벌점 40점 먹었는데 다음날 사면 받고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예, 누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예. 실제 있어요. 무슨 과목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끼리 뭐 얘기지만 면허 정지 먹으면 강의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차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뭘 해준 거야? 네, 사면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존경해요. 그 당시에 사면 받아가지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선고유예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선고유예.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하고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형의 선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더 중요한 거는 결격이냐 아니냐. 예, 그러면 집행유예는 결격이에요. 선고유예는 아니에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면 앞뒤 문장 어디를 볼 필요도 없고 얘는 무조건 결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형 어쩌고 나와도 선고유예 나오면 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에서 좀 조심하실 거는 얘는 플러스 3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간만 끝나면 유예 기간만 끝나면 결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풀어볼게요. 네, 그럼 적어드릴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만약에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몇 년간 결격? 3년만. 네, 요것만. 여기다가 더하기 3년을 해서 6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3년. 여기 이제 3년은 가로를 하나만 좀 열어가지고요. 이거를 3불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뭐뭐를 못할까요? 일단 시험 못 보고 좋아요. 고용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돼요. 중개업 등록도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3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 동안은 시험, 고용, 등록 이것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잘 물어보죠.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오예요. 예, 중개보조원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결격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시험도 못 보고. 그 다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는 가로를 하나만 열어가지고 자격정지는 누구만 먹는? 소공만. 온리 소공만 먹고요. 최대 몇 개월? 6개월. 6월의 범위. 6월 내에서 받습니다. 이건 정지 기간만 끝나면 결격에서 해소되나요? 예. 자, 등록 취소. 얘는 좀 중요한 결격인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뭔가를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응? 등록 취소. 자격 취소도 그렇고 등록 취소도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반성해? 3년 반성해.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특별히 잘못하고 상관없이 등록이 취소되는 4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걸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망했을 때 또는 해산했을 때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망해산도 등록 취소 사유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 이 사람이나 이 법인은 언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재등록이 안 되니까. 근데 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격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 3년 있다가 재등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재등록을 해줘요? 이 결격에서 해소돼야 되고 등이 뭐죠?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기준만 충족하면, 기준만 이렇게 마련하면 언제든지 다시 해준다. 그래서 사회결등은 꼭 암기하시고 이건 이따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번에 업무정지 처분 후에 폐업한 자. 업무정지는 누구만 먹는? 계곡만. 온리 계곡만. 똑같아요. 이거 몇 월? 6월까지만 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10번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랬는데 이 10번 결격은 23회, 24회 2년 연속 출제가 한번 되었던 그런 결격 사유인데 누가 결격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랬거든요. 누가 결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근데 언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러니까 처분 받고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들이 결격 사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결격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자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실 건데 얘는 이 300만 원 앞에 무슨 말이 꼭 나와줘야 돼요. 이 법 위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선고유예도 역시 결격이 아닙니다. 벌금 선고받고 몇 년 지나야 결격에서 풀려요? 3년. 자, 마지막 12번째 결격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이랬는데 여기 12번 결격은 누가 결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이 결격이라는 겁니다. 여기 법인. 누구 때문에? 그 사원 또는 임원 때문에 법인이 결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법인은 방법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은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그 결격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을 내보내야 됩니다. 해소. 몇 달 안에? 2달 안에. 여기서 해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 해고.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다친다. 자,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계공이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은 취소된다. OX, O.
자, 요 문제 별을 5개 잡을게요. 제가 별을 5개 하는 건 얘밖에 없죠. 요거 우리 채색 단어만 전체 잡을게요. 문장에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 결격에 걸렸다고요? 개공이. 그럼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 왜 그러냐면 결격이니까. 결격이니까. 아주 여러 곳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법 위반한 벌금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 법 위반한 벌금형이면 이거 자체가 무슨 사유? 결격 사유.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뭐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일까요? 취소된 날 아니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 예, 벌금 선고일로부터. 선고일부터. 선고일. 예, 여기도 우리 별 2개 잡을게요. 등록 취소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벌금형을 받은 게 결격이니까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예, 벌금형 풀려야 되니까 벌금 선고일로부터 몇 년? 3년만 지나면 다시 재등록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파산 선고자는 아까 면책이 되어지거나 혹은 10년이 지나거나 이러면 결격에서 뭐 된다고요? 해소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 거는 별 하나만 잡을게요. 네. 여기 채색도 하나만 잡고 다른 법률 위반으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것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양벌 규정 여기다 채색 잡고 여기다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양벌 규정이 무슨 말이에요? 양벌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고용인이 잘못해서 누구랑 누가 같이 처벌? 고용인과 개공이 같이 처벌받는 거 양벌이라고 하는데 이 양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액수 불문하고 결격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밑에 모든 결격 사유는 절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별을 3개 잡으시고요. 일단 OX, X. 얘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미성년자가 결격인가요? 예, 이 미성년자는 등록을 할 수가 처음부터 없잖아요. 이런 걸 원시적 결격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원시적 결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면 등록 취소는 안 되고 개공이 된 다음에 즉 개공이 주어로 나오잖아요. 결격에 해당이 된다. 이 결격이 후발적 결격인 거예요. 이러면 등록은 뭐 돼요?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격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밑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항상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항상 3년간 결격에 해당한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별도 하나만 하시고 OX, X. 예를 들어서 사망 같은 거,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런 거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자, 밑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 중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징역 20년을 받고 7년을 복역 중에 가석방이 됐대요. 그러면 이 친구 몇 년이 남았어요? 13년. 그러면 13년에다가 다시 3년을 더하면 16년 이렇게 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3년이라고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가석방 최대 기간이 10년이니까 여기는 13년으로 카운트하면 안 되고 그냥 몇 년? 10년. 가석방 최대 기간이 10년이니까. 그래서 10년에다 3년 더해서 13년 이렇게 따지면 돼요. 자, 밑에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으면 그 사유는 불문하고 처분 당시, 이 사유를 불문하고 처분 당시랬거든요. 사원 또는 임원은 결격에 해당한다. OX, X.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당시? 사유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인 거지 처분 당시도 아니고 사유를 불문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것도 별 하나만 할게요. 자, 밑에 여러 개의 결격에 동시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모든 결격이 해소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만 해소되면 됩니까? 예컨대 징역 받아가지고 자격 취소되고 등록도 취소됐어요. 그럼 3가지 결격이 다 걸렸잖아요. 그럼 다 풀려야 돼? 아니면 하나만 풀리면 돼?
다 풀려야죠. 예, 그래서 모든 결격에서 해소되어야 됩니다. 여러 개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다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나 해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그럴 수 있죠. 결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재등록 자체가 불가하죠. 예,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밑에 결격에 의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얘도 별 3개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전체 채색 잡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어떤 지문들이 다 있어요. 이것만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 말이 좀 어렵고 제일 좀 이해하시기 힘들 부분이긴 한데 잘 보시면 뭐 때문에 등록이 취소 뭐가 돼요? 결격 때문에. 그러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해소돼야 돼. 뭐가? 맨 앞에 있는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역시 재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년하고는 상관이 없다. 3년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어렵지만 다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자, 11번 결격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결격은 이중자 들어가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중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시험에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중 등록은 등록에다 등록을 붙이는 겁니다. 개공. 이따 개공은 어떻게 취소 먹는데요? 절취. 근데 이중 소속이 시험에는 좀 제일 잘 나오는데 소속을 몇 군데 이상 하는 거예요? 2군데. A 사무소, B 사무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냐면 개공, 등. 여기서 등 안에는 소공도 들어가고 중개, 보조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공한테는 절취이고 소공한테는 평상시에 이중 소속 걸리면 뭐? 자격 정지. 정지 중에 걸렸으면 이때는 자격 취소. 이거 2개 다 중요합니다. 2개 다 묶어가지고요. 별 하나 좀 잡을게요. 중개부지원은 행정처분은 없죠. 여기 얘는 이제 등록 자격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중개부지원도 뭐는 받을 수 있어요? 형벌, 1년 1천의 형벌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중사무소는 뭐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무소에다가 또 사무소 만드는 건데 이건 개공한테 오는 거고 얘는 상대적 취소가 중요합니다. 여기다는 별 2개 잡을게요. 상취에다가 별 2개. 그러니까 이중자 들어가는 것 중에 상취는 뭐밖에 없어요? 이중 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문제에다 우리 별을 2개만 잡을게요. 이거 굉장히 많이들 틀리시는 거니까 개공이 2개 이상의 사무소, 2개 이상의 사무소 만약에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뭐예요? 이중 사무소 여기까지 나오면 근데 뒤에 뭐라고 있어요? 등록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중 사무소를 넘어서 이중 등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중 등록이냐 이중 사무소냐를 따집니다. 얘는 상취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절취. 이건 이중 등록으로 봐야 되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등록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 이 말 없고 그냥 2개 이상의 사무소만 뒀다 이러면 이중 사무소 상취가 맞는데 등록까지 했으니까. 자, 밑에 이중 등록, 부정 등록, 무등록 모두 다른 개념인가요? 예, 당연히 다르죠. 뭐 참고로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드리면 이중 등록은 몇 년 몇천? 1년 1천. 부정 등록은 3년 3천. 무등록은 3년 3천. 뭐 이렇게만 보면 일단 이거 맨 앞에 거하고 뒤에는 좀 다르다는 거 구분했고 또 정리하면 이렇게도 달라요. 이중 등록은 절취 나오죠. 절취. 왜냐하면 등록이 있으니까. 근데 부정 등록도 절취가 됩니다. 여기도 등록이 있으니까. 근데 무등록 중개업은 절대적인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등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이 3개가 모두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넘어갑니다. 12테마의 분사무소. 여기다 우리 별을 2개 잡으시고 분사무소는 뭐 굉장히 잘 나오죠. 많이 나올 때는 막 2개씩, 3개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일단 누구만 둘 수 있는 거죠? 법인만. 법인만.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이전 신고, 휘표, 하여튼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어디서 해요? 주사무소. 여기다 우리 별도 하나만 따로 잡고 위법행위도 주사무소에서 행정처분할 거고 분사무소에서 인장 등록도 어디다 해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에다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하나 있다고 본다면 분사무소가 주택을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때 중개부서는 뭐 관할하는 시도조례, 분사무소 시도조례를 관할하는데 요거는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를 하나 그렸고요. 네, 여기 서울, 대전, 여기는 목포 있다고 치죠. 네. 자, 목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목포 분사무소, 서울에 뭐 있고요? 주사무소 있고요. 네. 대전에 뭐 있어요? 대전에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목포 분사무소가 대전 아파트 중개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중개했을 때 보수를 뭘로 받을 거냐 이거야. 보수를. 네. 그러면 일단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는 거 아니고 대전광역시 조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로 받아요? 목포시도 아니에요. 목포가 어디 목포예요? 전라남도. 그러니까 전남 조례로 받는 거죠. 목포시 아니고. 네. 지방 선생님들이 출제위원회로 들어가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죠. 목포면 어디 목포예요? 전라남도 목포니까 전남 조례로 받는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서울 조례로 하는 거 아니다. 여기는 요 중개했을 때는 전라남도 조례를 가지고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주사무소에 있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내려가서 감독하는 거 어때요?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해요? 가능은 하죠. 예. 근데 목포에서 감독하는 거 어때요? 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을 어디에다가 허용한다? 분사무소에다가. 이제 현지에다가. 예. 그런데 주된 사무소에서도 감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목포시에서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을 하기는 했는데 처벌은 못해요. 왜 못해요? 처벌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럼 처벌은 누가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에서. 여기는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처벌은 어디? 주사무소 쪽에서 행정처분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사무소 현지에서도 뭐는 할 수 있다? 감독은 할 수 있다. 네. 그럼 적발을 해내면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되겠죠. 자, 문제.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네, 등록은 어디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사무소. 등록 취소도 못해요. 없으니까. 다만 분사무소 단위로 뭐는 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 말고 업무 정지. 네, 단 업무 정지는 가능하다. 여기다가 별 하나만 잡으세요. 자,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 취소를 왜 못해요?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 등록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는 있다. 어느 분사무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까? 얘도 법인이니까. 둘 수 있어요. 근데 책임자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책임자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요건은 적용받지 않는데 OX, O. 여기다 우리 별 2개 잡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법인은 분사무소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자 요건은 따로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밑에 사무소 비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무소는 3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나누면 뭐뭐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근데 단연 중요한 건 무슨 사무소가 중요해요? 분사무소가 단연 중요하죠.
여기 이제 분사무소 관련해서 법인인 계곡만 돌 수 있죠. 예, 특수법인도 물론 돌 수 있고, 여기는 설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데,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도록 돼 있어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그리고 공동사무소는 뭐와 뭐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 누군가 있는 곳에 다시 또 등록을 하거나 누군가 있는 곳으로 이전 신고하고 들어가는 뭐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10일 안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고요?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설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설치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14테마에 보면 공동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왼쪽에 가능, 오른쪽에 불가해서 불가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공동사무소는 기존에 있는 계공이 뭐 중에 있으면 안 돼요? 업무정지 중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공의 승낙서를 통해 이러면 공동사무소 만들 수가 없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뭐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인 계공의 승낙서를 통한 이전 신고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계공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계공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봐 드릴게요. 두 개의 사무소가 있다고 쳐봐요.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업무정지. 여기는 안 먹고, 여기 이제 A계공, 여기 B계공 있다는 거죠. 예. 근데 A계공이 B계공 사무실로 들어갈 수? 업무정지 먹었다. 안 돼요. 예. 이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죠? 들어가면 뭐니까? 공동사무소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들어가는 건 어때요? B가 A 사무소로 들어가는 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뭐라 그랬냐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아무것도 없는 빈 사무소로 가는 건 어때요? 이건 돼요. 이건 단순 이전이니까. 그래서 이건 OX, X 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만 하는 건 돼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서 안 돼요? 개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만 하는 거는 되는데 개공이 있으면 서로 이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리 다시 해보면 뭐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업무 정지 중에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 그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15번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2개 잡아주시고요. 얘는 뭐 계약 암기하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얘는 계략적으로 암기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오는 뭐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일단 요 암기 코드 하나 좀 잠깐 잡아드리면 임상경 분수경이라고 되어 있죠. 임대관리 그리고 상담 그리고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분수경에서 푸는 분양대행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우리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리고 마지막 경은 경매, 공매 업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임상경, 분수경에서 계략적으로 일단 암기하고 계시고 이게 또 디테일도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출제하는 뭐랄까요 함정 같은 것들이 쉽지 않게 줍니다. 그리고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하든 관리 대행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주택 500세대에 대한 임대 관리. 왜 X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관리 대행이에요. 관리 대행. 500세대에 대한 임대 관리. O 가능?
하죠. 예.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주상복합 건축물,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오, 그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는 게 뭐야? 상업용이랑 주택이랑 섞여 있는 거. 가능하죠. 각각 있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뭘 할 수 있대요?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상담할까요? 불특정 다수.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 상담이니까. 예. 근데 3번은 누구를 대상으로 라는 표현을 줬어요. 개공 대상. 이거는 딱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다 따로 별 하나만 잡을게요. 함정 걸리는 자리. 그리고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무슨 대행을 할 수 있을까요? 분양대행. 여기다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물량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500세대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관리대행은 안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5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요 용역 알선에다가 우리 밑줄 별.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용역업 안 됩니까? 예, 용역업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용역 알선업. 잘 생각해 봐요. 되겠죠? 예, 알선하는 거니까. 업으로 할 거잖아요. 업으로 할 건. 예, 용역업이 안 된다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경매 혹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열성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얘는 밑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좀 채색을 한 번만 해볼게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는 법원에 뭐 하고 해야 돼요? 등록하고. 이걸 대리인 혹은 대리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할 때는 대리할 때는 법원에 뭐 하고 등록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법인은 주택 물량에 관계없이 관리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은 좀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전문 자격을 요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관계법규에 의하면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은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예. 두 번째,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경우 물량 제한 없이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물량 제한이 원래 없어요. 예, 분양대행은 뭐 아무나 해도 되는 영업적인 측면이니까. 세 번째, 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부동산 개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개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법인의 겸업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6개가 겸업이잖아요. 네, 겸업. 네. 여기에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차이가 뭐냐면 이 겸업은 중개 업무예요,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중개 업무가 아니잖아요. 적용받지 않는다가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업무가 아니니까.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동형 모의고사 때 한번 요거를 문제로 한번 좀 내볼 건데 뭐 예를 들자면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이게 좀 약간 애매한 행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권리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은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권리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은 대리업 등록이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가 만약에 사고 치면 책임져 줘야 돼요? 아니면 책임 안 져도 돼요?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요? 이거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질까요? 개공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누가? 보증기관이. 그래서 이거는 또 중개 업무로 보는 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또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런 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원칙적으로 중개사법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